안녕하세요. 박성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시장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집값 반등의 신호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실제로 지금 상황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뭐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반등의 신호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연말 22년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둔촌 주공과도 다 맞물려 있고 PF 뭐 이런 대출까지 다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부양 정책을 1월 3일에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네. 특별보금자리 론까지, 즉 집 사라고 지금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06년부터 이제 공개가 된 서울의 실거래가량 데이터입니다. 네. 거래량 데이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2년 하반기에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올라왔지만 한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몇 건이냐면 2월 달이 한 2,500건, 그 다음에 3월 달이 한 3,000건, 물론 3월 달은 좀 더 늘어날 겁니다. 네네. 자, 근데 월 평균 거래량이 서울이 한 6,000건 정도 돼요. 지금은 이거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 거는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매우 약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거래량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을 때 진짜로 회복을 하는 시점이 보이는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네,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자,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실제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네. 말로는 뭐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들여서 부동산 지금 사고 있냐, 안 사고 있냐가 거래량 데이터로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세 하락할 때는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시장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네. 안 사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죠. 이때가 언제예요? 13년 3, 4, 5월 달, 그 다음에 9월, 10월, 그 다음 14년 초반. 자,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 평균 거래량보다 지금 많아지죠. 이렇게 거래량이 1년 이상, 그러니까 요때 보시면 거래량이 요때도 좀 몇 개월 늘었죠. 이때도 몇 개월 늘었죠. 이런 거 말고 거래량이 1년 이상 평균 이상치로 꾸준하게 늘어나요. 언제처럼? 2013년, 14년처럼. 보시면 출렁출렁 거래량이 계속 늘죠. 그리고 그 양이 평균 이상이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바로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어때요? 평균에 지금 택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쭉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값 하락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놓으셨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목해야 봐야 될 네. 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본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집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비싼지 싼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한 2가지 정도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네. 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 소득이 2가지 소득이 있어요. 그냥 소득이 있고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면 네. 내 소득은 1억이지만 실제 소득이 1억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뭐 국민연금 빼고 건강보험 빼고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거.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거든요. 그 소득 대비해서 몇 배가 비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몇 배죠? 23.7배입니다. 서울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거의 24년을 내가 모아야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소득에서 한 40% 정도면 그래, 그래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예, 할 수 그런 있는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50%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쵸, 예. 그래서 한 40% 정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푼도 안 쓰고 24년 정도를 모아야 하는데, 그러면 40%면, 그러면 몇 년이죠? 2배면 얼마예요?
두 배면 거의 한 50년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과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 역사적인 평균이 2004년부터의 역사적인 평균이요. 16배 정도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 버블을 포함을 해서. 자, 그러면 16배면은 16년이면 우리가 한 30, 40% 우리가 내 소득에서 이제 주택 원리금 상환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럼 두 배면 32년이니까 얘도 한 거의 40년 정도 돼요. 그래도 많네요. 예. 그러면 그래도 할 만한 게 25년, 2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해서 40년 갚으면 몇 살이에요? 65세. 내가 딱 은퇴할 때쯤에 온전하게 내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퇴할 때쯤에 그래도 빚이 없다면. 빚이 없다면. 네, 그 정도면 사실은, 아이, 그래. 내 집 마련인데 살만하다. 그러면 16배 정도까지는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몇 배까지도 떨어졌었냐면요. 2014년에는 보시면 몇 배요? 12배가 안 됩니다. 자, 12배가 안 된다라는 건 두 배 하면 24년, 한 30년 갚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20대 중반부터 30년, 55세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거,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반드시 지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절에 이 거품, 엄청난 이 가격, 이거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몇 억 떨어지니까 싸 보이는 거. 네.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격은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27배까지 갔거든요. 27배까지 갔던 이런 일은 원래는 없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터지고 자산시장의 버블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임대차 3법까지 생기면서 전세가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완전 미친 듯이 올랐던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완전 지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냐면요. 한 20에서 30%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까지 떨어지려고 해도 최소한 20% 떨어져야 되고요. 네. 이 저점 12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 지금. 2000년도 초반에도 12배 정도 있었고 2014년 15년에도 있었어요. 자, 그럼 2000년대도 12배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고 2010년대도 있었고 그럼 2020년대는 없을 거냐? 이걸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해도 16배, 작게는 12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보다 최소 20에서 30%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쌀 때 사는 거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직전 고점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얼마 떨어지니까 이게 마치 싸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자, 아까 소득 대비한 이 PIR 데이터에는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들어갔죠. 여기에 하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아주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주택 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렇죠. 자, 집값이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데 만약에 금리가 0.5%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가 매우 작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가 높으면 또 어때요? 집값이 싸도 대출 이자가 비싸면 내가 내 소득에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을 때 사면 되고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는데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렇게 2014, 15년처럼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내 소득에서 주택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이 작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인데 지금 내가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으로 한 130, 150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뭐 진짜 땡기죠. 땡기죠. 네, 그렇죠.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얼마냐면 30.2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제일 부담스럽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고점이 71이에요. 지금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150만 원이었다. 그럼 지금 얼마다?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가 500 버는데 300만 원 넘는 돈을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에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금리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보금자리론이나 1월 3일 부동산 특별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뭐 부양 정책을 펼쳐도 지금 대출 걸어다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데이터에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언제 집을 사셔야 되냐? 얘가 이렇게 서울은 지역마다 다 다른데 서울은 최소한 60 넘었을 때, 60이 넘었을 때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은 30입니다.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소득이 배 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적절하게 세 가지가 다 사람들의 소득은 느는데 주택 가격이 한 20% 떨어지고 금리도 한 뭐 한 20%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 구매 지수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바로 집을 살 때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들을 생각해서 네. 급매물은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지금 또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네. 이 급매물이 다 빠지고 나면 네. 앞으로 어떤 좀 시나리오가 나타날지. 일단 지금 왜 지금 가격이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 3개월의 최저 호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일단 이쪽 청담동이나 압구정 쪽으로 왔는데 오른 데도 있고 네. 내린 데도 있죠. 그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잠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실 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죄다 빨간불이죠.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동안 몇 프로 올랐죠? 18.5%가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도 14% 올랐고요. 잠실중 5단지도 거의 12%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때요? 잠실중 5단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 실제로 매매가의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올해 이제 1월 16일만 하더라도 최저 호가 매물이 2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23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3억 5천이 오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만 보니까 어때요? 오른 것 같아요? 안 오른 것 같아요? 오른 것 같아 보이죠. 오른 것 같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보시면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반포 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 반포 제가 이제 500세대 이상만 했습니다. 전부 다 올랐죠. 지금 작게는 뭐 1.5%에서 많게는 지금 10%까지 다 올랐고 실제로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분위기가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의 호가를 이제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거래가 매우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호가가 늘어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반등장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진짜 반등장이면 매물의 양이 어떻게 되죠? 줄어야 되겠죠. 자, 요 파란색 선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매물 양입니다. 근데 서울이 파란색이 어때요? 최근에 더 올라갔죠. 예. 네, 즉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팔려고 야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 반등장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주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보여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대세 상승장이 아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릴 수 있겠습니다. 집값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봤을 때 네. 현재 어느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고 네. 또 하락세가 또 어떻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네. 일단 뭐 수도권 기준으로 모든 지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지금 배꼽에서 가슴 정도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배꼽에서 가슴 정도예요. 네. 그러면 아직은 살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나 물가 대비해서나 소득 대비해서나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나 모든 데이터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좀 더 줄이면 아마도 20에서 30% 정도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두 가지 정도로. 네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이 2008년과 유사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환율이 좀 많이 이제 좀 내렸다 지금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1,340원 인근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1,450원이 넘고 60원 넘어간다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건 지금 뭔가 경제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있다. 달러 패권이 요즘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런 시기에도 한국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은행 위기도 2008년 3, 4월 달에 은행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무마를 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은행 위기가 지금 또 3월 달에 4월 달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무마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2008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때요? 이번에도 미 연준에서 2023년에 하반기에 가벼운 경기 침체 올 거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만약에 이제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라고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못 하겠죠. 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우리는 세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가벼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야, 우리는 경고한 거야. 알아서들 준비해. 라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23년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뭐 부동산 PF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용 부동산 문제도 많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와르르 이제 무너지게 될 거고 그럼 단기간에 급락이 오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급락이 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본질적 가치 대비해서 싸지는 시기가 빨리 온다라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24년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급락이 왔을 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미 한 단계 떨어졌고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한 10에서 40%. 지역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아마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단기적으로 한 20, 30%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무릎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살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오게 되면 정부는 부양 정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나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매수의 좋은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경기 침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불안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렇다라면 저는 뭐 한 25년에서 늦으면 26년 정도 바닥이 올 수 있다. 네. 천천히. 네, 완만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빠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향후에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아파트를 한 채 짓는 원가가 너무 지금 비싸졌어요. 물가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건설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설 임원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만 건축비가 몇 프로 올랐냐? 25% 올랐단 말이에요. 네, 25% 오른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올라야 되는 거예요? 25% 올라야죠. 자,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내려가고 있죠. 워낙 거품이 많은 데서 내려가고 있고 원가는 올라가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게 돈이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있다 없다? 떨어지는. 수익성이 없는 거죠. 그래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아니 원래 조합원 분담금 내가 원래 한 5천만 원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얘가 지금 청산할 때가 되니까 얘가 매덕을 불어난 거예요. 맞아요. 예. 공사비가 그런 분들 올라가고 많아요. 하니까 이런 이슈들이 생겨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향후에 이런 일들이 22년 가을부터 생겼기 때문에 3년 뒤, 그럼 25년 가을. 25년 가을부터는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가격에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을 거고 새 아파트는 없을 거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또다시 신축 위주로 다시 상승장이 늦어도 뭐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 정도부터는 상승장이 또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추이입니다. 저게 지금 지난 30년간의 서울의 입주 물량 데이터입니다. 언제가 제일 없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이 제일 없어요. 그러네요. 예. 지금 23년, 24년, 25년.
계속 줄어들죠. 이렇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았을 때가 지난 30년 동안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리치고 앱이나 이제 다른 앱에 봐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싶어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포함해서 전체 입주 물량까지 볼 수 있게. 그래서 요거를 봐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노란색이랑 이제 보라색, 갈색이 추가됐죠. 네네. 자, 노란색은 뭐냐면 착공이랑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거 중에 착공이나 분양을 이제 하지만 아직 뭐 이게 입주가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언제 입주가 되겠다. 그냥 그 단계에 있는 거지. 네네. 그래서 아직 분양을 안 한 거죠. 착공을 했는데. 그래서 요런 경우는 지금 사업을 진행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지금 방배동에서 지금 막 한참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진행될 거거든요. 얘가 지금 한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25년에 입주 물량이 평균 정도로 올라오죠. 한 4만 채 조금 넘어서요. 네네.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평균입니다. 근데 25년에 어때요? 얘는 이주 및 철거예요. 자, 이주 및 철거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주를 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이주를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이주를 시작을 한 거고 더 많이 진행이 된 거는 이주민들 다 떠나고 철거까지 된 거죠. 지금. 철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주 및 철거 단계는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미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렸어. 네. 진행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관리 처분 인가인데 관리 처분 인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가격은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 관리 처분 인가 단계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를 빼자 이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25년은 좀 늘지만 26년부터는 어때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의 이런 물가, 이런 원자재 이런 상승이 이제 진정이 되지 않는 한은 네네. 그렇다면 서울은 지금 상당히 몇십 년 만에 지금 공급 물량,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가 아니 서울이라고 다르고 충남이라고 다르고 전남이라고 다르겠냐고요. 물론 조금 더 고급 마감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비싸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향후에 새 아파트 공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상승장이 오고 뭔가 왔을 때 어떤 집을 사야 되냐? 네, 신축 사세요, 신축.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 사시는 걸 저는 권유합니다. 네.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뭐 마냥 손 놓고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무주택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버블이 생기고 꺼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1, 2억, 몇 억이라는 돈을 내가 아주 쉽게 벌 수도 있고 날릴 수도 있잖아요. 1, 2억 모으는 것보다요. 1, 2억 부동산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뭘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1, 2억 제가 벌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데이터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편안하게 지금은 기다리고 적금으로 지금 계속 돈을 좀 모아 가시고요. 자, 데이터가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이제는 소득 대비해서나 물가 대비해서나 주택 구매력 이제는 전부 다 녹색불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올 때가 될 거고 그때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저 도대체 언제 올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건지 더 올라갈 건지 경기 부양할 건지 말 건지 경기 침체가 올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따라 다 다르지만 네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일부 지역은 빠르면 저는 24년 기회가 온다. 일부 지역 수도권 아니고요. 예, 일부 지방입니다. 일부 지방. 네.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먼저 기회가 올 거다. 24년에. 그리고 빠르면 25년이나 한 26년에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상당히 많은 지역들에서 내 집 마련 할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그거를 뭐 하면 돼요? 그냥 리치고 웹에 들어가서 데이터 확인해 보면 됩니다. 뭐 투자 점수,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이거 몇 개만 확인하면 바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동산은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데이터로 보면은
과거에 정확하게 저점을 언제 찍었냐면 2013년 말에 찍었습니다. 음. 자, 그럼 그때 사는 게 제일 좋았죠. 네. 근데 14년에 사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15년에 사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16년에 사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14, 15, 16 이렇게 매수 기회를 많이 줘. 그러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아니 10년에 내가 내 돈을 1억 2억 모으는 건 그렇게 힘든데 부동산은 좀만 기다리면 1억 2억 모으는 거 이상의 효과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거를 왜 못합니까?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2, 3년 안에 올 거니까 예,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전세값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좀 힘들고 네. 또 전세를 주시는 분들도 힘든 상황인데 네. 전세값 하락에 따른 영향은 좀 어떨까요? 네, 전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놀란 게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전세가예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전세가 거의 빠졌다.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무릎 정도까지 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울 기준으로 매매가는 한 배꼽에서 가슴 정도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 거품이 좀 있는데 네. 전세는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 저는 이제 거의 다 지금 이제 한 무릎 정도까지 왔다,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데 일단 매매는 보시면 거래량이 여전히 너무 작고 근데 팔려는 매물량은 늘어나잖아요. 네. 전세는 안 그래요. 자, 전세는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지금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바로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전세가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세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 나 전세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 거예요. 네.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요 파란색인 전세 매물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자, 매물은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요. 자, 이런 일이 더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 전세가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전세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엘스의 전세 가격 추이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원래 전세를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죠. 근데 코로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한 10억이 안 돼요. 이 가격은 언제적 가격이냐면 2019년. 예, 2019년 한 말 정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 감안하고 이제 통화량 늘어난 거 생각하면은 이때보다 조금 올라가야 되니까 한 지금 한 9억, 8억 후반대에서 9억 초중반 정도면은 거의 이제 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 좀 보는데 거의 지금 그 가격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실제 호가를 좀 보니까 지금 어때요? 엘스의 전세도 원래 7억 7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1월 달에. 근데 얘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9억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얘도. 전세도.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는 이제 거의 지금 바닥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 사실 분이 있다. 빨리 지금 이제 전세 사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전세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없을 경우. 만약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럼 순간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떨어질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세가를 제가 발바닥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무릎 정도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전세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네,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무릎 정도이기 때문에 무릎 정도면은 사실 뭐 크게 뭐 손해볼 그런 위험은 거의 다 없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의 집값이 저는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어도 24년 중순 가을까지는 집값이 크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왜냐면 원래 지금 한 10억이 안 됐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이제 13억 한 거의 14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실 기준으로 몇 억을 빼줘야 돼요? 지금 10억이 안 되니까 9억 2천이니까 3, 4억 빼줘야 되죠. 그 돈이 어디서 날까요? 뭐 대출을 받든지. 대출을 받든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든지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24년 여름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계속 돈이 필요한 이런 역전세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그때까지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이 올라가기가 왜냐면 집주인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4년 여름 가을까지는 집값이 뭐 당장 뭐 아무리 뭐 무슨 뭐 경기 부양을 하니 뭐하니 해도 그렇게 당장 크게 오를 일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분양 시장 얘기도 좀 이어가 보겠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좀 늘고 있는 네.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분양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만 채 이상 지금 늘어났는데 네. 아직 뭐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진짜 위험한 건 10만 채 이상 넘어섰을 때 한 9만 채 이상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진짜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점점점 지금 심각한 상황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의 이 단기 반등이 이제 빠르면 여름 가을서부터 다시 하락세로 저는 돌아설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네. 늦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 또 하락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미분양이 더 쌓이겠죠. 네. 네, 더 쌓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9만 채, 10만 채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생기면 어떤 미분양에 대한 이제 정부의 또 이런 정책들이 저는 또 나오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향후에 또 새 아파트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양가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비싸니까 네. 분양가 높게 받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원가가 너무 비싸져 있고 그래서 자,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제 조건은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어요. 자,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자, 주변에 새 아파트가 많아요. 안 그래도 새 아파트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요. 네. 이거는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분양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근데 주변에 완전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어. 근데 딱 어느 정도 단지 한 500세대 이상의 규모 있는 단지로 얘만 새 아파트예요. 자, 이런 거는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거는 입주가 지금 이제 분양받은 25년에 26년에 입주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분양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희소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면은 뭐 한 허리 정도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는 제가 뭐 말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게 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거 무조건 하세요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서울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방 주요 도시 좀 상황은 어떨까요? 네. 지방도 뭐 다들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요 위에 이제 데이터가 두 개가 있죠. 위에 거는 이제 3개월 증감률이고 분기 증감률이고 밑에 거는 월간 증감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수도권만 보면 이제 인천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고 월간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자, 그다음 지방도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다 지금 파란색 불이죠. 네. 자, 그런데 전남이 지금 월간으로 지금 0.39% 조금 지금 오른 상황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다 지금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폭이 좀 많이 줄긴 했네요. 0.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제가 한번 주간 증감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간 증감률로 메인을 월간으로 하고 보조 지표를 제가 주간 좀 더 디테일하게. 네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주도는 여전히 하락 중이고 전남은 어때요? 월간 주간 다 상승 쪽이죠. 그래서 전남 쪽은 지금 상승이 좀 시작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눈에 띄는 데가 또 충남이 있네요. 네. 충남이 또 주간으로는 지금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남 쪽에도 지금 뭔가 좀 변화가 지금 있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과 지금 전남 정도가 그래도 좀 데이터로 봤을 때 조금 지금 좀 괜찮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조금 지금 데이터상으로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일자리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일자리와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에 투자하라, 수도권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만 하는데 네. 언뜻 들어보면 그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최근 1년에 이제 일자리 증감률이 중요하니까 최근 1년 동안 어디가 일자리가 늘었는지를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니까 1등이 누구죠? 1등이 충남이에요. 2.85%.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느는 지역은 서울도 아니고요. 경기도도 아니고요. 충남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2등은 누구죠?
충북. 네, 충북입니다. 2.7%. 자, 3등이 누구죠? 세종이네요. 세종입니다. 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이 지역들이 어때요? 이 지역들은 뭉쳐 있죠. 지금 일자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서울에 지금 서울 경기가 아니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런 쪽으로 지금 일자리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지금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상승장이 다시 시작이 된다. 네. 예, 저는 주목해야 될 지역으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 지역들 어느 즈음 네. 이쪽이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들. 자,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집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향후 이제 반등장이 오게 되면 아마 이제 빠르면 24년 네. 수도권 기준으로는 한 25년에서 늦으면 26년 정도 저는 이제 반등장이 다시 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주목해야 될 좀 지역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지방 상황을 보면 네, 몇 년 전에 많이 가격이 빠졌던 세종이나 네. 또 이제 인천, 대구 상황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모습일까요? 아, 네.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한국 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는 네. 4주 연속 지금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호가를 한번 볼게요. 네. 자, 호가를 보면 자, 지금 어때요? 떨어진 데도 물론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세뜸 10단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가 올랐습니다. 지금 벌써. 네. 이게 지금 옮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물론 떨어진 데도 조금 있긴 한데 여전히. 그래도 지금 세종도 지금 상당히 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이쪽 보니까 어때요? 뭐 다 올랐죠? 지금 세샘 1단지, 뭐 호리홀 4단지 14, 11%뭐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세종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좋다.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지금 계속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세종이 지금 그러면은 사기에 너무 좋은 시기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지금 발바닥이나 발목 밑에라는 확신은 저는 없어요. 하지만 실수요자라면은 네. 지금 사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 정도. 뭐 한 허리 정도. 네, 허리에서 허벅지 사이 정도. 이 정도에 사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행복이 또 있기 네, 때문에 그쵸. 네.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저로의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세종에 내 집 마련 하세요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세종 말고 이제 대구랑 지금 인천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대구랑 인천이 이제 올해도 저는 약세를 계속 보일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이제 공급이 좀 문제예요. 자, 보시면 대구는 여기 이제 2022인데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가 지금 한 3만 한 4천 세대 정도. 근데 내년도 많아요. 내년도 2만 3천 세대. 물론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는 올해까지는 좀 기대심을 좀 접으시고 올해는 아마 계속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공급을 좀 보시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까지 계속 2년 연속 입주 폭탄이에요. 물론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인천의 지역에 따라서는 뭐 빠르면 이제 올해 한 말 정도나 내년 초반 정도에는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 인천 송도 같은 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인천 같은 경우는 뭐 한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초 정도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좀 더 하락장이 조금 인천보다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수도권 중에서 이제 향후 네. 혹시 유망 지역을 좀 뽑으라면 네. 어디가 있을까요? 자, 수도권에서 유망 지역, 요것도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1등이 어디냐면 성남시 수성구입니다. 네, 성남시 수성구가 보시면 와, 일자리가 엄청 늘었다가 최근에 이제 살짝 줄어들고는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년 기준으로 지금 30%가 증가했다면 일자리가. 일자리가. 성남시 수정구 네. 관심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평택시입니다. 자, 평택시는 어때요? 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삼성 또 호재가 있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성남시 수정구, 평택시, 뭐 하남시, 광명시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한 자릿수 때 일자리고 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일자리에 안성도 있는데 네. 자,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네. 요쪽 조금 이제 확대하면 요쪽.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요쪽에 이제 동탄 신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이제 안성이 또 있고요. 네, 바로 옆에도 평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이 이제 평택도 또 반도체 지금 삼성이 지금 엄청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라인 요런 평택, 안성, 동탄, 용인 이쪽 지역이 저는 아파트도 포함을 해서 토지까지 또 상업용까지 저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또 수출 품목이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쪽에 지금 완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금 다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이 지역들이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들의 호재가 실제로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쯤? 이미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요. 네, 이미 네. 이제 평택은 계속 일자리 호재가 있는 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거는 이제 빨라도 26년 말 정도에 지금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늦어져요. 보통은 대부분. 그럼 27년, 28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착공을 하는 그 시기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뭔가 이제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시기다라면은 만약에 이제 부동산 제가 수도권에 이제 하락을 제가 한 2, 3년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5년, 26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한 25, 6년 어느 즈음에 이쪽이 이제 상당히 이제 뜨거워질 수 있는 부글부글할 수 있는 이런 잠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사실은 또 집을 사야지 네.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기회로 이어지는 건데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도 집을 잘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좀 이런 상황을 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뭐 대표님만의 팁이 있다면 네. 예. 자, 일단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가족들이랑 1,000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1,000만 원짜리 해외여행 가는데 얼마나 살펴볼까요? 뭐 그냥 뭐 잠깐 뭐 한 시간 하고 말까요? 아니면 굉장히 디테일한 네. 이런 일정들을 세울까요? 좀 뭐 숙소부터 그쵸. 음식부터 맞아요. 디테일하게 자, 볼까요? 근데 내가 내 집 마련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그냥 하죠. 자, 여러분들 진짜 데이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로 공부하면 이게 다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내 집 마련은 자, 몇 억짜리잖아요. 네. 자, 몇 억짜리를 내가 잘 사는데 몇백만 원 투자 못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제가 과거에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저는 5천만 원 이상 썼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몇백만 원씩 써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래야 내가 확신이 들고, 그래야 내가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